이게 의사소통의 패턴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뉴턴이 주식을 하다가 굉장히 폭락을 하신 적이 있대요. 뉴턴이 이제 좀 말아먹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천체의 움직임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왜 그러시냐면은 마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파악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뭐 뇌과학 같은 게 많이 발전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뇌과학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동일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뇌과학의 어떤 우리가 공명장치를 통해서 뇌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네.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와요. 네네. 그럼 도파민 수치가 어느 정도의 좀 수치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기록할 수 있죠. 근데 그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그때 그 사람이 경험했던 주관적 경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했다든지 내가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이 있었다든지 내가 정말 흥미로운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주관적 경험은 그 데이터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영역의 측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인사이드 아웃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걔네가? 기쁨이, 슬픔이, 네. 버럭이. 좋은 거는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겨요? 네. 왜 기자님이 예를 들어서 유능한 형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뭔가 지금 범죄 현장이 있어가지고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인간은 범인 잡으러 가지 않거든요. 예. 어디 가냐면 사건의 현장을 가죠. 그렇잖아요. 흔적, 왜냐하면 흔적. 내가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건의 현장을 가서 피해자다든지 혹은 뭐 절도 사건이면 뭐 그걸 뭔가 봐야죠.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히려 피해자의 뭐 가족 관계, 뭐 친구들 관계, 지인 관계, 뭐 형제 관계 이런 걸 막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의 흔적을 찾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의 패턴을 많이 쓰는지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조금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그 사람 마음의 흔적이고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 뭐 그런 거 습관적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한데요 막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네. 뭐 반대로 완전히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일종의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패턴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사실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시는 상당히 뛰어난 임상가가 계세요. 그분이 의사소통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보이고 오히려 더 나은 의사소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과 변곡점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습관적으로 계속 비위를 맞추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또 항상 이런 말투를 써요.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뭐 저는 뭐 다 좋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항상 누군가에게 맞춰주려고 네. 하는 그런 경향성의 사람을 의사소통의 유형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회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회유형. 네, 회유형이요. 그 회유를 하는 게 아니라 회유를 당하는 그렇죠. 건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맞춰주는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회유형 인간.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회유형일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심 뭐 먹을래? 저는 다 괜찮습니다. 네. 뭐 중국집 괜찮아? 예, 저도 좋아요.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때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진짜가 있는데 그냥 약간 좀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회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아무거나요. 저 아무거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요. 먹고 싶은 게 딱 있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돌솥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 이게 돌솥비빔밥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걸 안 간다 하더라도 가장 가기 싫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나는 냉면은 지금 싫단 말이에요. 네. 냉면은 지금 너무 싫어. 나는 가기 싫어. 나 네. 어제도 냉면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게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면서 가는데 이게 각을 보니까 냉면집 가는 각이에요. 네네. 그럼 속으로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딴 데 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요. 네, 말은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그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뭔가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회유형들은 막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고 사람들 좋아하는 거 괜히 내가 막 못하게 할까 봐 불편하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왜 기자님께서 저한테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저녁 좀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여쭤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 뭔가 수수께끼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기자님은 뭘 드시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회유형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뭐 뼈해장국 같은 거 근데 기자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바꿔? 그러면 순대국밥 같은 거 근데 기자님이 이분은 왜 이렇게 내장 같은 것만 드시지? 이런 느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 그럼 혹시 냉면 같은 거 근데 표정이 좀 괜찮아요. 그럼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과 욕구가 너무 중요하신 분들. 근데 이분은 약간 이 사회에서 조금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박이 더 그럼 높은 걸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단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는 나랑 밥 먹으러 안 갈까 봐. 네. 왜 어린 시절 때 보면은 우리가 막 운동도 잘하고 막 똑똑하고 뭐 선생님한테도 맨날 칭찬받고 하면 막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나는 뭔가 안 돼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맞다리 같단 말이에요. 상태가.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게 5명이 모였는데 나는 뭐 역할도 없는 것 같고 친구들은 별로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막 내가 갑자기 친구들 막 선물 주고 막 굉장히 착한 행동하고 친구들 비위 맞추고 이러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런 밝은 모습 이면에는 굉장히 깊은 슬픔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회유형의 가장 강력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슬픔입니다. 이야. 네. 다른 사람을 다 맞춰줘서 되게 밝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숨겨진 슬픔이 있고 네. 단절될까 두려워하고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말 안 하니까. 네. 은근히 사람은 예.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말을 해야 알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자신에 대한 주제지 타인에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타인에게 관심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분은 이걸 거예요.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끼지? 또 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진짜 가까운 가족은 뭐 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생활에서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언니 오빠들이 나타납니다. 네. 괜찮아, 네 얘기해봐. 네.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얘기해봐. 이럴 때 이제. 네. 그럼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 회유형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좋을까요? 사실 회유형 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을 많이 대접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우리가 왜 회사 다니고 할 때 그 직원 10명이라고 하면 일이 n분의 1씩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직장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 공동체를 가도 그분이 맨날 떠맡고 있고 심지어 원가정에 막 딸만 넷인데도 나 혼자서 또 더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어떤 우리들은 그분들의 고마움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밥을 맨날 사시는데 그냥 뭐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또 제가 사겠지. 네. 일주일 전에 커피를 우리가 얻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커피 한 10번 샀거든요. 근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고착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커피 사주시고 하시면 되게 고맙다가 그냥 의뢰 그냥 뭐 오시다가 그냥 사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유형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좀 관계의 대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숨은 노력이나 또 숨은 과정, 노력의 과정들을 조금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는 거.
이분들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좀 수용하고 존중하려는 토대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이 좀 따뜻하게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회유형이신 분들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유형이 5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손해가 많은 유형이 회유형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많이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그쵸. 상당해요. 딴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뭐 잘못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먼저. 네. 항상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모두를 막 돌보시고 심지어 직업군 중에서도 네. 그분들이 돌봄 직업군 같은 거 많이 선택하십니다. 물론 돌봄 직업군이 그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들 중에 돌봄 직업군을 유달리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자기도 힘들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돌봐주려고. 돌봐요. 네. 뭐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심지어 저희 상담사들 중에서도 상당합니다. 자기 마음도 힘들면서 네, 네. 다른 사람 마음 상담해 주려고. 네, 하고. 네. 근데 그게 숨겨진 슬픔이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 일을 다 해준 게 아니라 또 시간이 많아서 그 험한 일을 다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혹시나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회유형 네. 인간이 있다면 그 숨은 노력의 과정 좀 인정해주고 찾아서 존중해주고 두루두루 네. 좋은 사회를 좀 만들어 가야죠. 제가 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어떤 중년 여성이셨는데요. 네. 그분이 그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막 굉장히 이렇게 맞춰주고 그 기대에 최선을 다해서 부응하시고 또 청소년기 올라가서는 막 자신의 어떤 동생들 막 또 돌보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은 어린 시절에는 아동기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가장처럼 살아왔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뭔가 문제가 되게 많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 남편 문제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거 막 다 뒤싹거리하고 이러셨는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 둘 다 뭔가 좀 불안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 행동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다 잘못해서 그렇죠.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했다는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끝에 그랬어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공공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갑자기 뭔가 참고 있던 눈물이 화락하고 쏟아지더라고요. 아휴. 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완전 반대되는 유형이 있죠. 네. 비난형. 네. 비난형 인간. 네. 책을 보니까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 네. 뭐만 해도 남 탓하고. 네. 그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맞는데. 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 비난형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성격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어린 시절 때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겪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때 내가 정당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내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네네네. 비난형이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이 비난형들이 많이 쓰는 건데 예. 보세요.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이게 화라는 감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노가 사람한테 되게 열받게 만들고 화가 막 나게 하는 이유는 나만 옳다고 했으면 이게 화가 안 났을 텐데 그나마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말이 화났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이 말은 내가 옳고 당신이 뭐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뭐 나는 화 안 나는 줄 알아? 나도 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뭐 이러면서 싸우는 이유가 네네. 이 화라는 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맞고 왜 상대는 자꾸 틀리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이 근저를 살펴보면 자기가 굉장히 틀렸고 자신의 정당성을 많이 조금 확보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회유형들은 이런 일을 겪었어도 굉장히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눈치 보는 형식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비난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저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물이 됐다가 젤리가 됐다가 얼음처럼 굳어져서 조금 이분법적인 사고로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좀 분노하고 짜증하고 예민을 좀 보이는 그런 투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보니까 비난형인 사람이 잘 만나게 되는 이성이 네. 또 회유형인 경우가 많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은 다 맞춰주려고 하고 네. 한 사람은 막 비난하고 네. 그럼 회유형이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그게요, 사실 비난형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형으로 우리가 가보자면, 회유형은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나는 틀리고, 뭔가 저 사람은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되게 부당하게도요, 뭔가 뜻이 있겠지. 저 사람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뭔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닐 거야. 무슨 왜 옛날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네네네네. 물날려고 막 했었던 게 다 무슨 깊은 뜻이 있잖아요. 주권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것처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항상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나는 틀리고 상대는 맞다라는 사고가 있고요. 비난형은 나는 맞고 네가 틀렸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만나듯.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듯. 비난형하고 회유형은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천생연분처럼 결합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살펴보면 메커니즘에서 관계 역학 속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다 떠나죠. 막 짜증나서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떠나고 거기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회유형. 그렇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러는데 맞아요. 저는 틀리고 당신이 옳아요. 이러고 계시니까 비난형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죠.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구나 막 이런 그래서 거죠. 이제. 보통 관계의 접근은 비난형이 먼저 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건 뭐 연구에서는 나오는 거지만은 제 내담자들 중에서도 회유형과 비난형이 부부를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상담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형이 회유형을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네. 회유형이 비난형을 대할 때는 되게 힘들고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애초에 회유형은 비난형을 왜 만났을까요? 회유형은요, 비난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리더십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셨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근데 사실 비난형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요? 감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순수한 분노라기보다는 억울함, 울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강한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의 상처를 담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고 이런 거예요. 이 그렇죠. 유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왔는데 이게 뭐야 지방골이 이게 뭐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의 어떤 내면의 깊은 어떤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이 뭔가 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상처를 받았고 내가 뭔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지독한 실패감 이런 부분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본인이 어릴 적이나 과거에 그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상처가 덧나서 똑같은 걸로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막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정도, 강한 분노는 그만큼의 강한 상처를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사람들 막 상담해 보면 네. 막 자기 옳다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옛날 이야기 떠오르면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겠네. 그러니까 원래 극단은 만나는 법이라 이분들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한 사람일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유리의 어떤 멘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또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고 막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회유형과 비난형은 둘 중에 누가 가해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들이 이렇게 막 좀 나오는 스타일만 다르게. 네, 네. 비난형은 회유형이 너무 자기를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하죠. 네. 그럼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으로 막 가득 찬 사람, 네. 계속 막 비난만 하는 사람은 네. 주변에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실 제 내담자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간 이제 비본질적인 거는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는 걸 좀 가렸고 다 동의받고 말씀드리라는 점을 밝힙니다. 네, 그래서 네. 댓글을 쓰시는 분들 보면 네. 저희 이제 라디오 진행하면서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진짜 뭘 해도 되게 지혜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지혜로운 멘트를 써주세요. 네, 네. 그리고 뭘 해도 비난 글만 올리는 사람은 네. 뭘 해도 막 다 불편한가 봐.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유튜브 채널에도.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댓글로 이제 가보자면은 댓글에 보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말을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상호작용하시지 않는 분들인데 댓글에서는 막 그냥 무방비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엄청나게 상처가 좀 누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건 아니다. 그런 소수가 엄청나게 좀 득세하는 것 뿐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비난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건 아닌데 네. 어떤 면에서는 속에 이렇게 화가 많으시고 너무 예민하게 가시고 또 이분들은 항상 직장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어디 라인이야? 너 누구 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라인 아니면 굉장히 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제가 이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당화 같은 거,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아, 마련해 주라고요? 네,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인간관계는 상대가 옳다는 토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사람, 비난을 하는 사람한테 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요? 남편 사례로 한번 가보죠. 딴 사람한테 화내는 거는 내가 뭐 참겠는데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냐.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이랬을 때 타당화의 말이 뭐냐면은 당신 화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 화났지. 나 화난 거 몰라서 그래?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서운할 수 있지. 당신 입장에서 그냥 서운할 수 있지. 서운할 만한 좀 더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서너 번 얘기하면 어느 순간 음조도 낮아지고 화해에서 화나는 이유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내 마음을 좀 이제 헤아려 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면 사실 우리가 해야바람이라고 하는 우화에서 우리가 알듯이 따뜻한 환대가 그런 예민성을 내려놓게 하는, 자신의 옷깃을 벗어 던지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당화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레벨이 되게 높으신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보통 공감은 화가 나지 않아요. 공감은 화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런 투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화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공감이라는 거는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이러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막 이해하려고 자신의 주관성을 갖고 말한 거기 때문에 화가 보통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은 그런 소외감 같은 게 드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확 눈을 치켰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소외감이요? 내가 무슨 소외감이야? 나 잘 나간 사람인데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분노죠, 분노. 아니 교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교수님이? 내가 무슨 소외야?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다 대고 네. 제가 왜 소외감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러시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이제 토론이 돼요. 이거 그냥 들어없죠. 네, 그 네, 사람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그분하고 이제 뭐 손절을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상담은 손절하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다시 할게요. 맞아요. 화시군요. 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죠. 화. 이제 알아듣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화로 얘기하시면 그냥 화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그분이 소외감이 맞다고 그러시면 소외감으로 가면 되고, 어떤 거로 가든 그 감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화를 다루다 보면 소외감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요, 제가 계속 그렇게 그분에게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연속으로 하셨는데, 그분이 사실 대인관계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웃으면서, 저 그분 웃는 거 거의 못 봤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서웠겠다. 그거 아세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은 맥 빠져요. 그때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를 긍정해 주니까 이게 싸우려는 어떤 토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분노를 표출하고 억울함을 표출을 해야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인데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내 말이 맞다고 하고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하니까 이거 뭐 싸우면 안 되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옷깃을 이분이 벗어 던졌을 때 저는 그분의 새로운 면을 많이 봤고요. 정말 말도 잘 통하고요. 저는 오히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건 중반부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방어 기제에 있어서 조금 되게 접촉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인정을 해주자. 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히려고 하면 안 되고 네. 흡수를 좀 해주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타당의 말씀을 한번 몇 개 예를 들어 보려고 해요. 이겁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화날 수 있죠. 자, 보세요. 화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화나는 행동 자체가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또 화나는 행동 자체가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화는 자동적인 감정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라는 감정 자체는 타당화해 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일 수 있다. 왜 기자님 그런 뭐 토론회 같은 거 보면 네. 어떤 막 A 정치인과 B 정치인이 막 거의 막 그렇죠. 싸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거의 말로 막 전투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A 정치인이 B 정치인을 완전히 논리로 박살을 냈어요. 예. 그럼 B 정치인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분 말이 맞네. 이러면서 갈 리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 거의 원한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어야 돼.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공고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진짜 못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손절할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람을 긍정하는 토대에서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아, 방금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 말씀도 맞네요. 근데 네. 제 생각은 좀 이런 것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말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화날 수 있죠.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감할 수 있는 기법들은 되게 힘들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기초적이면서 써볼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기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만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한번 되어 봐주는 네. 의외로 우리 사회에는 마이크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사실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 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이제 시간 낭비라고 하고 이런 비난형은 그냥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비난형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네. 그럴 때는 그냥 인정을 해주고 흡수를 해주고 들어주고. 제가 어떤 공기관을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공무원 분이신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악성에 좀 시달리셨나 봐요. 그래서 악성 민원인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엄청 예민하게 막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야, 예. 저는 뭐 앉아와서 이제 덜 맞은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하고 싸웠으면 진짜 저는 행정 처리가 거의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공공의 입장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쵸. 이렇게 그분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공의 입장에서 진짜 그런 상황들을 계속 가져오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니까 그분이 약간 막 다른 걸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일사천리로 좀 처리해 주셨던. 네, 밝게 웃으시기도 하시면서. 그러게요. 이것도 네.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관계 심리학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